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 책의 내용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례 위주로 질문이나 사연이 많이 나와 있죠. 사례 위주로 다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지난 시간에 조감을 해드렸죠. 그 조감 안에서 특별히 사례가 나온 부분만 발췌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해킹 더 매트릭스 책이 끝나면 트랜서핑 현실의 지배자라는 책도 있어요. 그 책에서도 역시 질문과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사례, 사연, 질문 위주로 발췌해서 다루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요, 첫 번째 사례를 다뤄보겠는데요. 36페이지에 나오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바딤 젤란드의 독자죠. 독자가 보내온 사연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책을 다 구입을 하셔서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다 읽으셨나요? 왜냐하면 책을 읽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거니까요. 사례를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내용은 간단한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고양이가, 고양이를 제가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곰이 돼버렸네, 고양이가. 저희 집 옆에도 이 검은 고양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동네 이제 고양이를 많이 기르죠. 강아지를 제일 많이 기르는데 고양이도 많이 기릅니다. 그리고 고양이들을 방목을 하잖아요, 그냥. 그래서 집에 보면은 문이 있으면, 유리문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고양이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이런 거에 익숙하고 뭐 길냥이든 남의 집 고양이든 자유롭게 이렇게 드는 걸 허용하다 보니까 이 집 저 집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아무튼 고양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건너편에 있는 집에도 아주 예쁜 하얀색 고양이가 있고요. 주인이 없지만 또 옆에 있는 집에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검은 고양이도 있고 한데, 이 독자가 3일 연속으로 고양이를 봤습니다. 3번을 이제 연속적으로 봤는데, 첫 번째는 이웃집 고양이를 봤어요. 근데 이웃집 고양이가 죽었대요. 죽는 걸 본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음날. 두 번째 고양이를 본 거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영화에서 고양이가 또 죽는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또 고양이를 마주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집에 고양이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집이 5층짜리 집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5층인데 어떻게 들어왔는지 발코니로 고양이가 뛰어들었어요. 자, 이 3번의 경험을 이 독자는 의아해 하는 겁니다. 굉장히 궁금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자세한 내용을 밝히진 않았지만 서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더라. 그것이 자꾸 눈에 띄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라고 바딤 젤란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 있죠? 저도 있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자, 있는데 바딤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감기가 든 게 아니라 기온차가 갑자기 나서 그래요. 어제까지는 대낮이 완전히 뜨거운 여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27도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려는지 하늘이 찌뿌둥하면서 기온이 또 갑자기 떨어졌어요.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그래서 그 기온차 때문에 제가 좀 코가 약간 맹맹해졌는데 감기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반복되는 일. 자, 이 얘기에 대해서 바딤 젤란드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내용은. 책의 내용은 간단한데 오늘 이 얘기를 제가 좀 더 풀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진도를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딤의 답변. 바딤 젤란드의 답변. 첫 번째, 당신이 주의를 고정하고 있는 것이 당신의 세기의 층에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긴 밑줄을 그셔도 돼요.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이거예요. 주의를 고정한다.
네, 주의. 여기서 말하는 주의는 어텐션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집중할 때 뭔가 주목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를 고정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당신의 세계의 층을 좌우한다. 여기서 세계의 층은 트랜서핑 시리즈에서는 나만의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있다고 그랬죠. 그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개념으로. 네. 동일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객관적으로는 또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을 만들고 살고 있다. 그건 마치 우리가 파란 하늘 아래에 살고 있지만 각자 자기만의 선글라스를 끼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빨갛게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노랗게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시커멓게 보고, 네,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있다. 세계관이라는 말로도 쓰일 수 있고 프레임이란 말로도 쓰일 수 있죠. 아무튼 객관적인 현실, 주관적인 현실이 있다. 자, 그런데 이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내가 주의를 고정하면 그것이 나의 세계의 층이 되어 나가기 시작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당신의 이 반복되는 일에 대한 궁금증은 간단해. 네가 거기에 관심을 주니까 그런 거야. 네가 그것을 주의를 거기에 고정을 시키니까 그런 일이, 현실이 자꾸 벌어지고 그것이 더 눈에 띄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런 얘기를 하죠. 일종의 그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의 흐름이 있는데 이 외부에 막 흐르고 있죠. 마치 그 주파수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라디오 수신기를 통해서 주파수를 맞추면 특정 주파수가 수신되는 것과 같아요. 정보가 흐르고 있는데 여기에서 외부에 있는 정보가 나에게 들어오는 것은, 나는 일종의 수신기란 말이에요. 수신기인데 이 수신기에 주파수 안테나를 세울 거 아니에요. 특정 안테나를. 이게 이제 주의란 말이에요. 관심 있는 거, 주목하는 거. 그러면 그 특정 주파수가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오면 이게 끝이 아니라 이 들어온 것이 어떻게 해요? 그대로 외부에 또 방출되는 거예요. 방사되는 거죠. 이 신호가. 그런데 이 들어온 신호가 그대로 외부에 또 방출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신호의 세기는 점점점 강화된다. 강화되면 그 신호가 다시 더 크게 나한테 큰 자극으로 다가오고 또 크게 그것이 밖으로 나가고, 이것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면 이러한 현실이 점점 나에게 있어서는 실제화가 된단 말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독자의 질문에 말하는 게 두 가지죠. 네가 주의를 고정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네가 고양이에 대해서 자꾸 큰 의미를 두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키고 하니까 고양이가 너에게 눈에 띄는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야. 그거 외에도 반복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것은 그 특정한 뭐 사물이든 행동이든 표현이든 거기에 네가 특별한 주의를 주기 때문에 자꾸 그것이 눈에 밟히고 눈에 밟히는 일이 생기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핵심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질문과 답변 속에 어떠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들어 있을까요?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책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이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서는요, 기존에 나오는 개념들이 조금 더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개념을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러나 기본 시리즈 트랜서핑의 고전적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거기서 확장되거나 용어가 조금 대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이제 사용합니다. 개념 용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의의 빛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주의를 집중하고 고정시키는데 그것을 어디에 비유하는 거냐? 빛에 비유하는 거예요. 빛을 쏘는 거죠. 자, 여기에 무대가 있고요. 무대 위에 이제 빛을 쏩니다. 자, 그러면 무대 위에 빛이 조명이 되면 무대 위에서 특정한 영역이 밝아지죠. 네, 이제 무대에 주인공이 있다고 한다면 이 주인공을 따라서 빛이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주의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이 무대가 우리의 객관적인 현실, 객관적인 공통적인 세상, 세계라고 보시면 이 빛을 비춰진 드러난 무대, 이것은 각자 자기만의 세계의 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빛이 있는 곳, 빛이 쏘아지는 곳이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것이 곧 나의 현실이 되고 무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의 빛이라는 개념을 먼저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좀 더 설명해 드리면 내가 주의를 고정하고 있는 것이 나의 현실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 이유가 뭘까요? 트랜서핑 원리의 개념을 연결을 시켜야죠. 뭐에 연결시키면 돼요? 거울의 법칙이 있죠? 이 거울의 법칙과 연결시켜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의 사념, 방사하는 사념이 이중거울에 반영이 돼서 특정한 섹터에 동조되는 그 섹터의 주파수와 동일한 섹터의 가능태 공간의 현실이 나의 물질적인 현실로 반영된다. 네, 되돌아온다. 곧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거울의 법칙. 그래서 주의의 빛이라는 것은 거울의 법칙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울의 법칙이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뒀다면 주의의 빛은 내가 어떤 생각을 방사할 것이냐에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네, 그래서 이 빛을 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 빛을 어디로 내가 보낼 것이냐? 얼마큼 보낼 것이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그 사례를 보시면 내가 주의를 고정한 결과로 이런 일들이 자꾸 눈에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핵심이지 자꾸 끌려가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하면서 궁금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를 고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뭡니까? 주의가 고정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생각과 감정이 거기에 고정되게 돼 있어요. 지속되게 돼 있고 강화되게 돼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계속 일으켜지면 이게 사념체가 되는 거잖아요. 사념이 방사되면 거울의 법칙에 따라서 반영이 되잖아요. 결국은 좀 더 앞선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의를 집중할 때 어때요? 몸을 돌리고 눈을 돌리고 그죠? 시선이 먼저 간단 말이에요. 방향이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과 감정에 앞서서 우리는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하느냐, 관심을 기울이느냐 이걸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근데 이거예요. 펜듈럼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는 매트릭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펜듈럼과 유사한 개념으로 계속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펜듈럼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현실을 통제하도록 허용할까요? 교란시킬까요? 그쵸. 펜듈럼은 결코 우리가 깨어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매트릭스의 배양기에서 그것을 끊어내고 자유를 획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계속 노예살이를 해야 돼요. 에너지를 수확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펜듈럼이 하는 건 뭐예요? 스스로 우리 현실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교란시키죠. 그리고 주의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라는 것을 잘 주의하셔서 받아들이셔야 돼요. 주의의 빛을 쏘는 주체가 될 것이냐? 아니면 주의를 교란시키고 주의를 빼앗고 주의를 사로잡는 펜듈럼에 휘둘릴 것이냐? 이것이 이제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의 빛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펜듈럼과 함께 또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펜듈럼은 우리의 주의를 사로잡아간다. 빼앗아간다. 계속 교란시킨다. 네, 많죠? 네,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고 계속 욕망을 일으키고 여러분 핸드폰을 보면은 스마트폰을 열면 이런 정보가 물밀듯이 오잖아요. 주의를 계속 교란시키는 것이 펜듈럼의 공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례를 다시 한번 이 주의의 빛이라는 개념으로 들여다보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너무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에 빠진 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이 독자가 한국에 있는 독자였다면 어땠을까요? 이랬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제 한국인이었는데 정말 이 고양이가 눈앞에서 죽는 걸 봤고 영화를 봤는데 고양이 죽는 장면이 나오고 갑자기 집에 고양이가 들어오고 하면은 겁이 덜컥 났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점집을 찾아갔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신호라도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랬더니 점술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예언하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구슬해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고. 지금 그 사인이 오는 거라고.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겁을 덜컥 먹겠죠? 겁을 먹고 아마 이제 그 돈을 내고 또 구슬을 할지도 몰라요. 이게 바로 펜듈럼에 포획되는 거고, 이게 주의가 흔들리고 빼앗기고 펜듈럼에게 포획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그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내 일상에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펜듈럼에 포획되는 결과를 맞이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그 주위의 빛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위가 교란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흘 연속 고양이를 보든 열흘 연속 고양이를 보든 고양이가 눈에 띄는 거는 그냥 고양이가 눈에 띄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었을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궁금해하는 건 이거예요. 이 사례에서 궁금해하는 것은 왜 이 독자는 고양이에 대해서 이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되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냥 고양이 본 거하고 또 다르죠. 고양이의 죽음이라는 거. 혹시라도 이 죽음이라는 것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진 않았을까?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개입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의를 사로잡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독자에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고양이의 죽음이 당신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이거를 한번 탐색하고 싶어요. 이 고양이가 죽은 것을 봤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 느낌이 올라왔습니까? 무엇이 상상이 되던가요? 어떤 불안이 있나요? 이 죽음에 대한 탐색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밖에서 고양이를 여러 번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당신이 주의가 흔들리게 된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고 싶다는 거죠. 그 존재를 한번 탐색해보고 싶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분이 한국 독자였고 저에게 질문을 했으면 그거를 질문했을 거예요, 저는. 자, 두 번째 이제 핵심 개념 보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이런 구도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것은 우연인가? 메시지인가? 뭐 영혼의 메시지인가? 우주에서 온 메시지인가? 천사가 주는 메시지인가? 네. 뭔가 반복되는 것, 네. 우연히 반복되는 것. 자, 예를 들면 뭐 11시 11분 이것을 매일 아침마다 11시 11분이 되면 이걸 자꾸 보게 돼. 예. 또는 4시 44분. 이 시계를 딱 봤는데 4시 44분이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네. 또는 뭐 666 이 숫자. 예. 뭐 666 숫자도 말이 많아요. 뭐 코로나 때문에 666 말이 많아요. 자, 이런 것들. 소위 뭐 엔젤 넘버라는 말도 있죠. 그래서 엔젤 넘버란 말이 있어가지고 뭐 이것은 천상의 메시지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자, 제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억측입니다. 억측. 예, 억지 주장. 말도 안 되는. 설령 천사의 메시지라고 합시다. 무슨 메시지를 주던가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별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예. 자,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너무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쇠약 걸려요. 신경쇠약. 이런 것에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들일수록 현실의 기반이 점점 약해집니다. 예. 그러니까 큰 의미를 일단 부여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또 그나마 뭔가 행운이 오려나? 차라리 그런 생각을 하면 차라리 좋은데 뭐 4시 44분 딱 시계를 봤는데 4시 44분이고 사람을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4층을 눌러야 되고 이런 거. 네? 테이블에 앉았는데 테이블 번호가 4번이고 막 이런 거. 자,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제 소위 이런 것을 자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징크스라는 게 생기죠. 징크스. 그리고 불안이 점점점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예. 이런 걸 기가 막히게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일희일비의 달인들이에요. 일희일비의 달인들. 특기입니다. 그런 분들의 특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기해요?
신기하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런 것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마십시오. 심리적인 효과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관심하면요. 관심하는 게 뭐예요?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러면 주의를 더 기울이게 돼요. 주의를 더 기울이고 내가 어떤 의도를 자꾸 하게 됩니다. 보려는 의도. 그러면 더 잘 보여요. 더 잘 보이면 그 의미가 점점 커져요. 의미가 점점 커지면 그게 바로 중요성이 들어가는 거죠. 중요성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행운으로 여기든 네? 좋은 징조로 여기든 결국에는 중요성이 들어가면 그 반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희했다, 일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희, 일비. 좋았다, 나빴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만 벌어지지 반복되는 이런 신호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일희일비하다 말아요. 일희일비하다 말아요. 별 의미 없단 말이에요.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이 패턴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일희일비 패턴.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말고 자꾸 어떤 행운을 바라지 마세요. 너무 얕은 방식에 일희일비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 좋아도 별 의미 없단 말이에요. 패턴이에요. 패턴. 예를 들면 뭐 그런 사연 많이 오거든요. 뭐 주차장에 갑자기 자리가 확 나서 주차를 쉽게 할 수 있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 돈을 주었다. 이건 어떤 의미냐? 일희일비 패턴입니다. 일희일비 패턴. 물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긍정적 사념의 방사에 의해서 그러한 작은 일상에서의 변화가 조짐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부분. 제가 접한 사례의 대부분은 일희일비 패턴이란 말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그것을 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질문하는 건 이거예요. 만약에 주차장에 자리가 안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성질내고 짜증냈어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트랜서핑도 아니고 시크릿도 아니에요. 만약에 돈을 주운 게 아니라 지갑을 잃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태도가 진짜란 말이에요. 성질 나죠, 뒤집히죠. 그러면 별 의미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트랜서핑도 아니고 시크릿도 아니에요. 아셨죠? 이런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으시면 별 의미 없습니다. 이 트랜서핑 이런 방식으로 접하시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젤 넘버니 뭐니 이런 거 다 잊어버리세요. 제발 부탁인데 잊어버리세요. 네. 실제로 뭐 천사가 신호를 줘요? 그래도 잊어버리세요. 진짜 신호면요. 그거 몰라도 알아차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개콘에서 옛날 그런 거 있더라고. 뭐 아이고 의미 없다 이런 말 하는 이제 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별 의미 없습니다. 예. 다른 데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영혼의 소리, 영혼의 메시지. 만약에 정말로 그런 거라면, 소위 이제 직감이라면 이거는요, 그렇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억지로 꿰어 맞춰서 스토리를 만들질 않아요. 정말로 영혼의 소리, 직감은요, 어떻게 오냐면, 머리로 막 이걸 분석하고, 막 엮고, 막 스토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유리한 스토리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알게 된다니까요, 그냥. 어디서부터요? 안에서부터. 네.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에서부터 왠지 모를 확신이 차올라요. 이거는 이런 뜻이야. 그 직감, 육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 분석하는 순간 이건 이미 아니란 뜻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물론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네. 뭐 이것이 우연이냐 메시지냐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 우연으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이유를 우리가 100% 알지는 못한다는 것 뿐이죠. 상당히 깊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질병, 사고, 인간관계, 배우자, 가족, 왜 나는 이런 데서 태어났나, 왜 이런 환경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예. 다만 100% 우리가 다 설명해낼 수 없다는 것 뿐이에요. 100%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억측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무리한 스토리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진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인다는 건 뭐냐면 모를 때는 차라리 내버려둬라. 이해가 될 때까지. 그게 우리의 사는 제대로 된 이치란 말이죠.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우연이라는 것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없지만 우리의 혼적인 차원에서 정신적인 또는 생각
이 차원에서 우리는 지나치게 주제에 넘은 해석을 성급하게 해내려고 해요. 뭔가 우리는 설명이 안 되면은 참을 수 없거든요. 뭔가 미완성된 과제일수록 계속 마음에 남게 돼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우린 자꾸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를 시키려고 그런다고요, 스스로를. 그게 심리적인 기제예요. 어쩔 수가 없이. 그런데 그게 이런 차원에서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연을 자꾸 설명해내려고 그래. 여기서부터 자의적인 해석이 나오고 이제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오히려 영혼의 문이 닫히게 돼요. 영혼의 문이. 직감이 오히려 더 죽게 된다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억측을 하지 말란 말입니다. 자, 이제 이런 구도로 다시 독자의 사연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연인가? 메시지인가? 이게. 이 독자의 사연을 다시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삶에서 매일 반복되는 것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반복되는 것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반복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한번 돌아보면서 나열을 해보세요. 사실 우리의 삶이 매일 반복의 연속이죠. 그죠? 다만 그 반복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낡아진 거죠. 고양이를 기르는 사람한테는 고양이가 반복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다지 의미 있는 자극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자극은 낯선 자극이에요. 낯선 자극. 네. 그러니까 개가 사람을 물면 신문에 안 나오는데 사람이 개를 물면 신문에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낯선 자극.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 있는 자극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것을 설명해 내려고 그래. 그래야 안심을 할 수 있어. 왜냐?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측 가능한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거예요. 한국에서는 무지개가 그렇게 자주 출연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은 굉장히 우리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저도 그랬죠. 이제 무지개를 보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랬는데 뉴질랜드 와서도 한동안 그랬어요. 무지개를 보면 너무 총천연색 무지개가 선명하게 하늘에 뜨면은 와 정말 의미가 막 부여가 돼요. 온갖 의미가. 근데 몇 년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지개가 떴네? 그냥 비가 오듯이 받아들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낯선 자극이었을 때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설명해내려고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에 이제 덫이 놓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펜듈럼의 덫이. 자칫 잘못하면. 자, 이것을 이제 이해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뭔가 설명해내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스토리를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자꾸. 자, 미신 있죠, 미신. 미신과 관련 있는 자극 이런 것도 이제 의미가 자꾸 부여되고 중요성이 그럼 들어가고 그래서 자꾸 그런 것들이 주의를 끌게 되고 또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거든요. 뭐 징크스니 미신이니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고 중요성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는 이 미신과 징크스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제 뉴질랜드에서 살면서 제가 어느 날 알게 된 게 집에 이제 우산을 이렇게 펴놨어요. 어떤 한국인 가정에. 우산을 말리려고 집 안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펴놨는데 키위, 여기 현지인이 그걸 보더니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왜냐하면 뉴질랜드에서는 집 안에서 우산을 펴놓으면 이거는 굉장히 좀 부정타는,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미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측면에서는 이게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 없이 이런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의미 없이 행동했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불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 삶에. 그런데 이것을 그런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집안에 우산이 켜져 있을 때 어때요? 미신을 불러들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결과를. 믿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의 메시지는요, 서로 관련 있는 것들이 자꾸 단순히 반복되는 것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에요. 네, 뭐 고양이가 계속 출몰했다, 똑같은 물건이 계속 눈에 보인다, 어떤 특정한 행동이 자꾸 반복돼서 내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한다, 이런 것으로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메시지는. 오히려요, 영혼의 메시지는요,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자극들이 연결이 되면서 내가 의도한 거, 내가 목표로 한 거,
그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것들을 지지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메시지입니다. 네. 나는 평상시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여기던 것들이 의미 있게 재조합되면서 내가 추구하는 목표나 의도와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 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쳐요? 나를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자극으로 작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나를 막아. 예, 자꾸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나를 보호해줘.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거나 지원하거나. 자, 그래서 이제 심리맨의 이제 첨언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전체를 마무리해 볼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런 질문과 사연이 트랜스서핑 강독 초창기에 많이 들어왔어요. 이 독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우연의 일치, 이것이 트랜스서핑이 지금 되고 있는 거냐, 뭐 성공의 물결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냐, 외부 의도가 흐르고 있는 거냐, 내가 잘하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들 많이 왔습니다. 자, 트랜스서핑 강독을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많이 듣다 보면요, 이제 이런 질문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제가 이미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리고 트랜스서핑이 그런 방식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있거든요. 두 번째는요. 이러한 질문을 해도 이러한 일희일비 요행을 바라고 뭔가 신비한 거 이런 것을 지나치게 쫓는 분들은요. 현실적인 기반에서 좀 붕 떠 있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요. 심리맨 채널 꾸준히 못 봅니다. 어디로 가요? 이제 뭔가 신비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로는요. 뭔가가 반복적으로 목격되는 것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미신이나 억측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의 소리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분별력이 필요해요. 영혼의 소리를 들으려면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력을 가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너지가 충분히 강화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에너지 보호막이 탄탄하고 에너지의 통로 흐름이 원활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강한 에너지로 내가 추구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 이것이 뭐예요? 나만의 목표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심상화와 행동을 하겠죠. 이것이 이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조건이. 이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영혼의 소리라는 것이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소소한 일들이 의미가 있을 때를 알아차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있을 때 그게 제대로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희일비의 달인이 되면요. 요행을 쫓는 사람이 되면은 에너지도 약하고 통로도 막혀 있고 영혼의 소리 문이 잠겨 있고 생각은 복잡하고 목표는 희미하고 그 상황에서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희일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을 맞춰줘야 돼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너지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반복되는 일에 대한 의미를 자꾸 캐려고 하지 마시고 중요성 제로 상태를 만드시고 마음과 영혼의 일치, 생각과 느낌의 일치를 자꾸 이루려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현실의 지배자 아닙니까? 트랜스서핑 현실의 지배자. 이 위치를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소한 일들이 결코 이 사람한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야, 이게 외부 의도의 흐름이고 신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에너지와 목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에너지와 목표. 이것이 안정된 상태에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외부의 정보 신호를 왜곡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억지 스토리를 만들지 않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바딤이 말한 그 주의의 빛, 이 빛을 아무데나 비추지 말고 어디에다 비춰야 돼요? 나만의 목표. 나만의 목표를 향해서 이 빛을 비추시란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이 방향을 내 목표를 향해서 비치라는 거죠. 주의를 이쪽에 쏟으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목표만 자꾸 반복돼서 이 목표로 한 일들이 자꾸 나에게
눈에 들어오고 현실이 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적용하는 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교훈이 되겠죠. 자, 이것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트랜서핑 제3권 강독에 나온 무대장치의 뉘앙스라는 개념 있죠?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해해 보셔도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짧은 질문과 답변이었지만 한 페이지도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가 적용점을 한번 제시해 드릴게요. 질문하십시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무엇에 얼마큼 주의를 기울이고 있나? 이것은 현실의 지배자가 하는 질문입니다. 현실의 지배자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자기 무대 위에 목표를 향해서 빛을 비추는 사람이죠. 주의를 의도적으로 전환하고 주의를 쏟는 거죠. 주목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반면에 펜듈럼이 우리의 주의를 앗아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를 빼앗깁니다. 그래서 질문해야 돼요. 나는 무언가에 얼만큼 주의를 빼앗기고 있나? 자,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곧 펜듈럼의 좀비입니다. 펜듈럼의 좀비. 펜듈럼의 좀비의 굴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현실 지배자의 의도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펜듈럼의 좀비의 굴레 안에서 주의가 계속 사로잡혀서 흔들리겠습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그리고 점검을 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이 독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이자 적용점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사례를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갈수록 우리 주의를 앗아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너무 많아요. 주의를 빼앗기고 있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빼앗기는 것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예.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쫓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라도 일단 멈추고 생각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남들 다 해? 남들 다 그렇게 말해? 남들 다 그렇게 행동해? 그럼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하는 게 현명한 겁니다. 갈수록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왜? 좀비가 점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좀비가 이제 어떻게 진화하고 있냐면 펜듈럼의 지지자, 펜듈럼의 수호자, 펜듈럼의 전위 부대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앞장서서 이 펜듈럼을 수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회자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화살촉 같은 무리들이 전형적인 펜듈럼의 전위부대예요. 네, 굉장히 그 드라마 좀 느낌이 안 좋거든요. 저는 뭐 참고 삼아 이렇게 봤어요. 보는데 좀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에너지가 그렇게 좋은 에너지 아닙니다.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하고는 또 달라요. 다른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드라마는 아니에요. 약간 예전에 영화 곡성이나 뭐 사바한가요? 그런 영화의 느낌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좋은 에너지는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러나 거기에 나온 내용들이 참 우려가 됩니다. 지금 현실이 상당히 그러한 오징어 게임이나 지옥에서 묘사된 그런 현실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어요. 전 세계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런 곳에 주의를 빼앗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주의를 잘 관리하셔서 여러분들의 빛이 교란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